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제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전쟁 초기에 한국 해군이 대한해협 전투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영화에도 나오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해군은 육군과 더불어서 정말 이 건군 초기에 정말 초라하기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전 장병들과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해군 배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PC-701 함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450톤 정도 되는 배니까 그야말로 소해정급의 작은 배죠. 공군도 그 T6라고 하는 그 훈련기를 캐나다에서 10대를 사왔는데 이게 전부 국민 성금으로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배에다가 이름을 백두산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6.25 나기 2개월 전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었는데 6.25가 터지니까 동해 쪽으로다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부산을 지나서 울산 앞바다까지 나왔는데 한밤중에 한 10시쯤 6월 25일 날 10시쯤 됐는데 그의 선박이 울산 동방 한 48km 지점 지나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확인을 안 받고 자꾸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이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게 적의 배라고 판단을 하고 격침을 시켰는데 그 배는 이 화물선급인데 한 1000톤쯤 되는 배죠. 2배 정도 큰 배인데 한 600명 정도가 민간 복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게릴라 부대가 내려오려고 한 겁니다. 이 부대가 만일 부산이나 그 남부 해안 쪽에 상륙을 했다면은 낙동강 방어선의 그 후방이 얼마나 회방을 받았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사례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왜 귀신 잡는 해병대, 네. 뭐 빨간 마우라 이런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도 사실은 6.25 전쟁 때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나요? 그 에피소드도 우리가 만든 말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네. 이 귀신 잡는 해병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당시 그 미국 정군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여자 기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릿 히긴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마가릿 히긴스가 만든 말입니다. 근데 그 사연은 이런 겁니다. 50년 8월 17일 그러니까 낙동강 방어전투가 한창 치러지고 있을 때 북한군 7사단의 선두부대 한 650명 정도가 통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후방으로 들어온 거죠. 그 통영으로 들어온 부대들이 거기선 바로 거제도로 갈 수 있거든요. 거제도를 거치면은 또 부산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후방을.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거기 부대에다가 우리 해병대를 투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김성은 나중에 이제 국방장관도 지낸 분이죠. 이분한테 한 500여 명 병력을 줘서 저걸 가서 거제도를 방어해라. 그런데 김성은 그 부대장이 이게 거제도가 워낙 넓은데 500명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하냐. 차라리 통영에 상륙을 해서 저걸 내가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바꿔가지고서 그 상륙을 해서 이틀 만에 그 통영에 들어온 북한군을 전부 물리쳤습니다. 이걸 보고서 그 히긴스 기자가 야 한국 해병은 정말 귀신도 잡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빨간 마호라는 이제 공군의 얘기인데 김영환 장군이라고 이분 나중에 그 결국 전사를 하셔가지고 그 준장으로 추서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강릉에 우리의 그 제10 전투 비행단이 처음 생겼을 때 초대 비행단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조종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출격을 했다가 적진 후방에서 비행기가 격추가 됐을 때 사람은 낙하산을 타고서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구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걸 구출하는 부대가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구출을 해와야 되는데 빨리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심을 하다가 빨간 그 인조견으로다가 마우라를 조종사들한테 둘러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조종사들이
그 후로 누구든지 조종사가 되면은 그 빨간 마호라를 두르고 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그 상징이 된 빨간 마호라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 참 재밌네요. 자, 그리고 박사님, 그 IS가 시리아 등의 뭐 테러 공격을 하고 이럴 때 보니까요, 문화재를 파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6.25 전쟁 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까요? 문화재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전쟁에서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수많은 문화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화재는 인류가 쌓아 올린 것에 아마 5%도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파괴되거나 자연 손실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아까 그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인 김영환 장군, 이 양반이 대령 때에 제1 전투비행단의 부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얘기한 그 인천 상륙작전과 대반격이 일어나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북한군들이 완전히 뿔뿔이 막 그냥 지리멸렬한 상태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한 1000명이 가야산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게릴라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에서는 저 게릴라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해인사를 폭격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영한 대령이 편대를 끌고서 이제 해인사 폭격 임무에 나섰는데, 도저히 이 우리의 그 문화재 가운데서 정말 제일 특출난 거 아닙니까? 그쵸. 그 8만 대장경, 그다음에 그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장경판전이라고 그래요. 그 건물.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걸 폭격을 못하니까 편대원들을 보고서 이거 폭격 안 된다,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 그걸 살린 겁니다. 참 대단한 정말 그 결단이라고 우리가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해인사를, 그럼요. 해인사의 8만 대장경, 그 또 판전,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그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건 우리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건 전 인류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박사님, 6.25 전쟁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인천 상륙작전. 네, 이게 떠오르는데 메가더 장군에 대한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야말로 6.25 전쟁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회심의 일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사실 태평양 전쟁 때의 이 상륙작전의 그야말로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작전 개념으로 말하면은 망치와 모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대장간에서 이렇게 망치질을 할 때 밑에 이렇게 받치는 그 대가 있는데 그걸 모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루에다 대고서 물건을 놓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이제 망치와 모루인데, 그러니까 모루가 바로 인천에 상륙하는 부대가 모루고, 망치는 낙동강 전선에서 밀고 올라가는 부대가 망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남쪽에 들어와 있는 적군 대부분을 처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천 상륙에 대해서는 맥하더의 참모들과 미국 그 본토에 있는 군인들이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심지어는 5,000대 1의 도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맥하더는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은 바로 그 점이 성공을 확신시켜준다. 아군조차도 전부가 다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는데 적군인들 거기 무슨 대비를 하겠느냐, 기습이 가능하다 하고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왜 인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낙동강 전선까지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허리를 절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후에. 그렇게 해서 병참선을 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을 수복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정치 심리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쟁을 끌고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5,000대 1의 그 도박이라고까지 말했느냐면은 이 지역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보통 그 최대 수심이 10m가 되는데 최저는 6.9m 정도까지. 전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두 번째로 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륙을 해야 되는 그 해안가에 안벽이 있어요. 그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 안벽 때문에 이제 그 상륙하는 그 부대들은 사다리를 가져갔어야 됐어요. 그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그 사진들을 보면은 전부 사다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저 사다리가 왜 있을까? 그 사다리를 그 안벽에다 놓고서 기어 올라가야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물이 들고 나는데 2번도 한 번에 2시간 정도씩밖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먼저 최초 상륙한 부대들이 그 다음번 10몇 시간 동안을 고립이 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때 동원된 함선이 261척, 병력이 7만 5천 명을 나중에 여기 상륙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 사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기념관을 어렸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오늘 허남성 박사님으로부터 진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6.25 전쟁의 교훈, 의미, 이슈와 진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박사님.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6월은 호국의 달인 만큼 우리 희생하신 우리 조상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희생하셔서 숭고하게 위국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